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지표 개선이 호재가 되며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존 제시한 부양책들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 새로운 재정긴축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그리스 재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010년 4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농심의 일부 라면 스프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시각청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한국 메세나 대상에는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산업 등을 펼친 현대자동차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10월 25일 목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요. 최근 녹색기후기금이 유치되면서 송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송도 현지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오면서 개장 직후에는 빨간불 켠 채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온 점,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달보다 늘어났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오늘 상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끝나면서 장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미국 경기의 성장이 더디고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9% 떨어지면서 13,077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9% 떨어지면서 2,981,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0.31% 밀리면서 1,4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과 긴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 호재가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12% 소폭 오르면서 5,804, 독일 닥스 지수 0.27% 역시나 소폭 오르면서 7,192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0.59%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입니다. 어제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글로벌 경기를 위협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중국 증시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개장 후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HSBC와 마켓이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잠정치가 전달보다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접어들더니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하락했습니다. 0.67% 빠지면서 8,900선 보였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강보합권에서 2,115로 마감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31% 소폭 상승하면서 21,763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머니국의 유재준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발 호재와 지표 개선 등의 이유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반전하며 급락을 거듭했습니다. 우선 개장 전에 발표된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9.1로 전월의 47.9보다 상승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10월 PMI는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중국 제조업 침체 우려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미 상무부는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율 판매량도 38만 9천 채로 집계돼 전문가 예상치인 38만 5천 채보다 웃돌았습니다. 지난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1.3% 감소를 기록했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인 주택담보채권 매입으로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실업난과 기업 실적 악화라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큰 폭의 지수 상승은 다소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기술주의 약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술주의 차익 매물이 나온 데다 연준이 기준 부양책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실망감이 감돌며 지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FRB가 미국 경제가 더딘 성장세와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보잉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서 장중 5%대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실적 호조에 이어 증권사들로부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은 페이스북은 1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와 그리스 긴축 시한 연장설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5.8로 전월의 46.1보다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46.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독일 민간연구소 IFO가 낸 10월 경기환경지수 BCI도 100.0으로 전달에 101.4보다 하락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제조업 지표와 미국의 주택 지표 호조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과 긴축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소식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이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와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트로이카가 긴축 시한 2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독일 등이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서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가 나와야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존에 제시했던 부양책들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0에서 0.25%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 새로운 재정긴축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그리스 재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135억 유로 규모의 새 긴축안에 합의했다며 이를 다음 주 이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새 긴축안을 승인하면 다음 달 12일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010년 4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팔린 신축 주택이 38만 9천 가구로 지난 8월의 거래 건수보다 5.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주택의 중간 거래 가격은 24만 2,4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7% 상승하는 등 집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의 일부 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죠. 식약청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기호식품 라면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안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농심에서 판매하는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너구리 큰 사발면 등 6개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훈연 가열 공장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식약청이 적발한 수산물 가공업체의 가스오브시가 벤조피렌 기준치를 넘었지만 라면 수프로 제조돼 농심에 납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식약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없는 데다 식약청에서 지정한 외부 공인 기관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달 정도에 식약청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식약청에서 조사를 하면 이상이 있어서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집정명령을 내리든지 행령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거 자체도 없었어요. 식약청에서 바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처럼 라면 스프와 같은 복합 조미식품에는 벤조피렌 기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별도의 가공식품에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식약청은 농심라면 스프의 벤조피렌 함량 4.7ppb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도 이만큼은 하루에 달걀 후라이를 한 달에 해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전을 부쳐 먹는다라든지 아무리 안 채운다 그래도 벤조피렌은 이제 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식약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농심라면의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국제금 선물 가격이 온수당 1,700달러 선을 지키기에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0.46% 떨어진 온수당 1,701.6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디플레이션 경고로 장중 온수당 1,700달러 선을 화해하며 1,698.7달러까지 추락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의 상용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와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두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핑계로 예금 금리를 지나치게 내리면서 이제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김윤경 기자가 관련 소식 조사해봤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달 중순부터 예금 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슈퍼정기예금 금리를 0.04%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도 키위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대부분 예금 상품 금리를 0.1%포인트 낮췄고 기업, 농협은행도 인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린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예금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지난 8월 기준 가중평균 예금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예금, 기준금리 격차는 0.19%포인트. 이는 콜금리 제도가 기준금리 제도로 바뀐 지난 2008년 3월 이후 최소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12월에 2.58%포인트였으며 기준금리가 2%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 2009년엔 1.2%였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많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면서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마진은 2%대로 벌어졌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때는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는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려 수익성을 보존한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핑계로 한 은행들의 배짱 금리 결정에 소비자들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포드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의 손실을 막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4,300명의 직원을 둔 벨기에 행크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포드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 공장 폐쇄 계획을 노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행크 공장이 문을 닫으면 제네럴 모터스의 앤트워프 공장에 이어 지난 2년 동안 벨기에에서 문을 닫은 두 번째 자동차 공장이 됩니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중개인으로 일하다가 불법 선물 거래로 사상 최악의 금융 사고를 낸 제롬 캐르비엘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항소법원은 캐르비엘에게 적용된 배임과 문서 위조죄 등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은행 측에 49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캐르비엘은 지난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불법 선물 거래로 49억 유로 규모의 손실을 내면서 소시에테 제네랄을 와해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커들이 서민 금융을 내세우며 전형 점포와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용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서완한 기자가 전합니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서민금융 거점 점포입니다. 저신용자 등을 전담으로 하는 점포와 창구를 운영해 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서민도 정말 VIP 고객이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오면 단순한 대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금융 거점 점포입니다. 지난주 상담 건수는 15건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은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서민금융 창구를 방문한다고 해도 대출금리 인하 등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우리, 하나은행 등도 서민금융 전담 점포와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에 나섰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함께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한 은행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구제상품 신청자는 50여 명에 그쳤고 시중은행들이 운영 중인 세희망 홀씨 대출은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입김에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 정책을 신용만 내는 것이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적인 어떤 영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관행부터 이제 우선 차차 없애나가고 은행권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서민 경제의 방파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은행 간판을 내걸고 고금리 현금 서비스를 실시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시티은행은 지난 9월 현금 서비스 이용 회원의 80%에게 24에서 30%의 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평균 22%, 대부업체는 39% 수준의 현금 서비스 금리를 취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매세나협의회가 어제 24일 2012 한국매세나 대회를 열어 문화예술 분야 육성에 공로가 큰 기업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 이동성을 문화와 융합한 현대자동차에게 돌아갔고 문화공헌상은 아모레퍼시픽, 문화경영상은 경남은행이 수상했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인 아텐비즈니스상은 태강산업과 3.15 창고극장이 받았습니다. 한번 부도를 겪은 기업이 다시 창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장은 대부분 불량 신용자인데다가 재계 의지를 다시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힘겨운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충남 당진. 농길 끝에 한 허름한 집이 보입니다. 과거 음식점 간판은 떨어졌고 내부는 개조할 여유도 없었던 듯 기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직원과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일합니다. 이 회사 대표는 13년 전 사업 부도 후 고생 끝에 3년 전 재창업에 나섰습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참 꺾여서 다시 일어나기 진짜 힘들어요. 피눈물이 났었고요. 정책 자금을 처음에 창업 자금을 준다고 했을 때 패자부활전으로 준다고 했을 때 조금만 있어도 얼마든지 헤쳐나간다.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특허도 출원하는 등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도를 겪은 재창업 기업들은 어렵습니다. 부도라는 낙인 때문에 하나같이 3중고도 아닌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전의 한 사무실,
1년 전 소프트웨어 개발로 재창업에 나섰지만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새로 그 사업을 갖다가 시작할 때에는 거기에 받는 사회적인 사람들의 지금 전과자 내지는 무슨 실패자라는 그러한 지시하는 눈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도 후 재기에 나선 기업은 170여 곳. 하지만 경기 불황 속 상당수가 또다시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지원은 5천만 원으로 많지 않은 데다 1년 내 매출을 내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5천에서 1억을 갖다가 지원받아가지고서 1년도 버티기 힘든 그러한 1년 안에 새로운 신생 기업이 매출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을 돕기 위한 재창업 사업이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들을 또 한 번 크게 좌절시킨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인천 송도지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송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이것을 계기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단지 단기간에 거친 거품일 것이다 하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전문가를 모시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의 김일수 PB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송도, 신도시 분위기가 어떤지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크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일단은 분양 시장에서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단 미분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분양이 각 아파트별로 다 있었는데 그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 제 눈으로 확인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계약도 좀 성사가 되고 있는지요? 보통 하루에 이제 그 단지별로 해서 많게는 한 40건 정도의 계약,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급매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빨리 소진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보러 오는 이런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그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 중개업소들이 일요일날 밤 10시까지도 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 이런 걸 좀 보일 수 있는. 보통 일요일에 부동산 잘 안 하는데요.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격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시 정도 되면 다 이제 집에 가시거든요. 근데 밤 10시에도 이제 불이 켜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한 관심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일 이제 녹색기후기금이 유치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송도 부동산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로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녹색기후기금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워낙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해서 녹색 기후기금. 그러니까 유엔 그 상설 기구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나 또 이제 탄소 배출과 이런 어떤 세계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명 세계은행과 똑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금을 각 나라별로 모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운용을 하고 또 남는 돈으로 이제 그 운용된 돈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GCF가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국제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람들 그 상주 인구라든가 또 이제 그 운용에 따른 어떤 그 외국계 많은 투자들 또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주변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GCF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유치가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녹색기후기금 운용 펀드 운용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관심의 대상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녹색기후기금의 운용기금이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이대로 이제 계속 좀 나가게 되면 한 8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한 8천억 달러까지 목표를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주 인구 자체가 내년에 이제 처음 이제 첫 상주를 하는데 약 한 300에서 한 500명.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각 나라별로 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 또 금융기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모일 수가 있고 또 글로벌 금융기관도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상주 인구가 총 한 8천 명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당분간은 300에서 500명 정도의 상주 직원으로 이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고 네. 뭐 계획은 지금 2020년까지 한 8천억 달러 기금을 네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걸로 되는데 네. 자, 그런 수치라면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뭐 더 작게는 좀 송도 네.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KDI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국내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GCF 이제 주재원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한 650억. 그다음에 국제회의가 연간 한 80회에서 한 120회 정도 열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 340억 정도의 어떤 효과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조금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한 160억. 그다음에 지역 고용인 또 이게 한 160억. 이렇게 해서 전체 한 3,80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뭐 중간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연간 한 1,2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의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제 보입니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마 네. 그것이 지금 송도 중심에 인천에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좀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요게 계기가 돼서 송도의 부동산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순간의 어떤 거품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이제 GCF를 제외하고도 사실 송도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경인 1, 2, 3 고속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송도 내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롯데몰이라든가 뭐 롯데 크게 이제 김포공항 보면 롯데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롯데몰이라든가 또 현대백화점 아울렛이 또 공사를 또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이제 국제학교들이 이런 어떤 많은 학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있고 또 많은 기업들 특히 삼성 바이오단지가 또 들어오게 돼 있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한 1조 정도 투자가 예정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대의 어떤 그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이 이미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은 호재가 있는데 GCF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뭐라고 할까 좀 부셔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실수요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송도 중심의 어떤 부동산 시장 계속 활기를 띠리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활기라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평창 이제 동계 올림픽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뭐 월드컵 이런 많은 어떤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은 하나의 어떤 원타임 이벤트,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효과로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주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고용 유발 효과가 계속 크고 또 호재가 많기 때문에 뭐 당장의 어떤 탄력을 크게 받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시각은 지금 그 송도 부동산 시장을 찾는 분들이 실수요자보다는 좀 투자자들이 많다. 뭐 더 심하게 말하면 투기자들이 많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송도의 전세 가격이 지금 딱 더블이 이제 딱 100% 뛰었거든요. 쉽게 본다면 한 1억 2천 했던 것들이 1억 3천, 4천 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좀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GCF 유치돼 갖고 전 국민적이나 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새를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도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서울이나 아니면 기타 뭐 주요 지역에서 직접 오셔서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때 경매 시장 살펴보는 것도 하나 중요한 그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송도 부동산 경매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 송도의 이제 경매 시장이 최근 한번 불과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낙찰률이 70%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낙찰률이 78.5%. 그러니까 재밌는 예를 들면 그 현상은 지금 그 국제 기후 기금이 유치되기 전에
바로 이제 유치되고 나서. 되고 나서부터. 근데 대우 전이 한 78.5고 대우 유치되고 나서는 80%가 넘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풍림 아이원이라고 이제 그 최초 입주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면적 85제곱미터인데 이게 지금 최초 감정가가 3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번 유치할 때마다 30%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게 되면은 뭐 한 3억 6천에서 30%가 빠지니까 2억 5,200만 원이 되는데 이번에 낙찰이 2억 9,6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 같았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2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경매 시장이 약간 조금 달아오르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쭉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 그러니까 국제기후기금이 사무국이 유치되기 이전에도 경매 시장이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게 이제 촉매자가 돼서 조금 더.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이나 수도권 시장에서 경매 시장이 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왜냐하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만약 20% 30%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매매가 대비 60% 70% 뭐 이 정도 되면은 전세가 아닙니까? 근데 70% 8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사는 거나 전세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렇다면은요, 지금 그 송도에 지금 뭐 평당 가격이 한 어느 정도 하는지요, 평균적으로? 이제 아파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초에 이제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3.3제곱미터당 뭐 한 1,350에서 한 1,400만 원. 좀 낮게 됐으면 한 1,25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150에서 1,200 정도. 왜냐면은 작년 뭐 재작년부터 굉장히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게 고스란히 그 된서리가 송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분양도 미분양이 많이 났었고. 그래서 한 1,200 정도. 그래서 3.3제곱미터당 1,200 정도의 분양이 되고 있고 실제 거래가액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오리라고 보시는지요? 힘든 질문이죠.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천 지역하고 송도 지역의 어떤 집값 자체가 굉장히 큰 편차가 있고요. 송도 자체를 단순하게 인천의 집값으로 이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 자체를 하나의 신도시로 이제 가정했을 때 평당 한 1,500까지는 뭐 무난히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한 5년 정도 이내. 5년 정도 이내. 5년 이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롯데라든가 현대라든가 또 삼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 또 거기다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죠. 물론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호재가 인천에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또 신도시 효과 이런 것들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05년도나 이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분양할 당시에 말이죠. 프리미엄 붙은 걸 이제 감안하면 한 1,400 이상은 됐었어요. 네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제가 여쭤보니까 3.3제곱미터당 지금 한 평균 그 가격이 한 1,200 정도 하는데 5년 뒤에 한 1,500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5년은 좀 너무 멀고요. 내년쯤에는 가격이 좀 어느까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떨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그 미분양이 이제 지속적으로 해소가 되고 내년도 되면은 이제 올해 또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또 들어오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 GCF 이제 상주 인력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 인력들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그 관계사 인력들 이런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는 점. 또 학교들이 또 계속 소속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내년도의 가격은 최소한 10%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이제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외국기관 유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또 좀 속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지지분이라는 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유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져다줄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 보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부정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호재라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호재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호재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GCF라든가 또 국내 기업들의 어떤 유치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뭐 30년 계속 유지되는 어떤 호재들이기 때문에 뭐 그걸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뭐 반짝 효과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송도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도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또 좀 과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짚어주시죠. 그래야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진행을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제 국제 도시 아닙니까? 이제 국제 도시인데 외국인 이제 투자 문제, 유치 문제 이런 투자 유치 자체가 제대로 좀 안 돼 있다. 조금 더 좀 힘을 좀 박차를 좀 가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송대 국제병원 같이 약간 좀 민감한 사안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점진적으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내에 이제 큰 병원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지역민들의 어떤 반발이 좀 있었고 또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유치도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그 발전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정대로 쭉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장밋빛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의 호재와 그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 팀장님의 말씀은 송도 부동산 시장 반짝하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입주를 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송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사실 이게 무슨 광고성 같아갖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미분양 아파트 이제 그 매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9월 25일인가요? 이제 그 국회 이제 통과했을 때 그 이전에 미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집값 자체가 예전에 한참 호재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한 20% 최대한 30%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 임대가 이제 지속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중소형 정도는 좀 사두면 월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가치가 있다라는 좀 말씀 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현재는 막 이렇게 막 오를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나 그다음에 일부 급매물이 조금 소진된 정도지 뭐 지금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효과 자체는 아마 내년 3월, 4월 이점 봄이 되면서 조금 더 빨리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해법이 보이니까 여러 번 와서 방문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의 김일수 PB팀장과 함께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송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봤고 그리고 투자 전략도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송도 부동산 시장 열풍이 주식시장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는 MBN골드 정준세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한국이 이제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녹색 사업과 송도 지역 부동산 관련주들이 사실 코스피 약세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별로 그렇게 약진한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제가 하나하나 조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진중공업, 대우건설, 뭐 분양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장 및 시설과 관련해서 뭐 셀트리온, 뭐 제형솔루텍, 휴니드, 그리고 코텍, 동아제약, 뭐 상장사, 인천에서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인양행, 동아홀딩스, 뭐 SPC, 송화산업,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뭐 잘 아시는 뭐 휴니드나 뭐 이건창호, 이건산업, 후성, 뭐 휴캠스,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님한테 용돈을 달라 그럴 때도 아버님이 기분 좋을 때 아버님 용돈 좀 주세요 하면 아버님이 용돈을 주십니다. 혹은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그냥 말 안 해도 용돈을 주세요. 아버님이 직장 상사한테 깨지거나 안 좋은 일이 우한이 껴 있으신데 아버님 저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주세요. 귓방망이 날라옵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종목군들을 보고 와 이것이 올라가야 할 때다. 그럴 그 시기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는 전쟁은 기억을 해도 전쟁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진 않습니다.
과거에 나왔었던 모든 테마주 또 어떤 얼마 전에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부동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한 단계 껑충 뛰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거의 그 중반부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 들어왔던 그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물려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가에서 어떠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주가 있다. 사실상 어거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도 지구에 들어와서 뭘 한다. 거기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론 부동산 쪽은 흥행을 하거나 혹은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떠한 기업이 득을 본다. 그건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 송도자치구에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밥 천국이에요. 거기 들어서는 직원들한테 도시락집, 샌드위치집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겁니다. 문제는 그 구멍가게들조차도 지금은 제대로 마진율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이 간다 안 간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장이 좋아야지 그리고 또 장의 흐름 자체가 돈이 몰릴 곳이 이곳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몰릴 곳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안정성이 없죠. 지금 외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규모가 앞으로 천문학적인 규모가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종목이 이것과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었으니 이 종목을 매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할머니가 스키니진을 입고 충무로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을 뭐 가져가세요. 그런 것보다는 종목별로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어떠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라. 하지만 여기에 지금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흐름에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의학, 제약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종목군들 뿐이지 그 종목이 굳이 GCF와 관련해서 묶여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일례로요. 후성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휴캠스 같은 종목은 당일날 한번 반짝하고 올라오고 발표가 된 날부터 시작해서요. 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가 상으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몇 프로가 밀렸냐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7,000원에서 5,560원까지 밀렸어요. 과연 정상적인 흐름이고 정상적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거의 뭐 20.5%군요.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자리에서 후성이 여러분 탄소 배출권 대박이에요. 이 종목을 사면 여러분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아침에 퇴근하고 새벽에 퇴근할 때 칼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문가로서 증권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꺼려집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자, 송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녹색사업 관련된 업종들도 마찬가지인 거는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녹색기후기금이 유치가 되고 나면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녹색 사업 관련된 업종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수혜와 관련해서는요. 어떠한 기업이 무엇을 해서 어떤 것 관련해서 수혜를 받다. 반드시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멘텀도 필요하고요. 매수 주체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기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매수할 수 있는 혹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많은 성장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그 종목에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매수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사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 좋게 나오고 8조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승을 못하고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그리고 어제 나왔던 실적 발표를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주체들은 그 종목을 던지고 도망을 가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회사의 실적 그리고 미래의 가치만 보고 주식시장에서는 그 종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들을 보면 대선 종목군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뿌려져 있습니까? 어쩌면 제가 아침부터 이런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초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대선주랑 다를 바가 없다. 되도 않는 관계주
사돈의 팔촌이 뭘 하고 있어서 그 종목이 올라가는 사실 이유를 들자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것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어떤 작은 테마들 그리고 마치 대단한 것이 일어난 것이냐 주식시장에서는 테마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알맹이가 없는 매수 주체가 없는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후손 같은 종목이 이렇게까지 흘러내리도록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캠트로닉스 그리고 뭐 루보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흘러내리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요. 우리 주식시장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정진 전문가에게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결론은 성급한 투자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성급한 투자.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매수 주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매집을 할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매수 주체, 그러니까 종목의 흐름을 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렇기 때문에 간다라는 것보다도 시장의 상황이 그닥 녹록치가 않으니 이런 종목에 들어오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고 그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앞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뭔가 좀 깨름직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종목을 보지 말고 좀 텀을 두고 나중에라도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정진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관찰 종목 알아볼 시간이죠. 매 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GS 리테일입니다. 관련해서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GS 리테일 어떤 곳인지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GS 리테일이라 그러면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GS25시 편의점하고요, GS 슈퍼마켓,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스터 도넛, 하고 GS 왓슨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GS25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밀리마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최근에 베트남의 자회사 GS 리테일 베트남을 설립해서 해외로도 영역을 좀 확대해 줍니다. 최근에 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타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GS 리테일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좀 편의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편의점을 8,000개로 확대할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편의점 수가 늘어나고 또 매출도 확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 실적의 일정 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면서 최근에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도 이런 편의점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일정 부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좀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부분과 사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대형 마트가 이제 쉬는 그런 휴무일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수급 상황 중심으로 최근에 GS 리테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관 쪽에서는 사모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투신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한 상태 되겠습니다. 기관이 계속적인 그런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최근 들어서 일정 부분 주가 상승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최근에 한 35,000원에서 6,000원권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내 회복하면서 다시 고점대로 이동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 다른 유통업체들은 이제 내수주들과 좀 다르게 이격이 많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주가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추세상으로는 사실은 한 32,500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현재 주가의 상승 방향의 모멘텀으로만 본다라면 한 34,000원 부분에서
조금 더 빠져도 한 33,500원 정도, 이 정도 지지선으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한 33,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하는 상태로 크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장중에 한 34,000원이 혹시라도 좀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장중 지수에 따른 조정이라면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직전 고점대인 35,850원 돌파 여부 한번 더 체크하시는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GS 리테일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넘긴 목요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제일 좋더라고요. 내일 지나면 또 이제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